생일은 당연히 행복해야 할 날이었지만 남편은 나에게 10짜리 돼지 저금통을 주었다. 한편 신우이는 수억 원짜리 호화 스포츠카를 받아 차가 갖고 싶으면 직접 저축해. 남편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날 새벽 나는 3억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달아났다. 남편은 당황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 X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저 웃었다. 그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댓글창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강민준의 호화로운 저택은 두 배의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 파티는 화려하게 열렸고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과 강민준의 사업 동료인 수십 명의 중요한 손님들로 장식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내인 박서연과 여동생인 강지수의 생일 파티였다. 그들의 생일은 실제로 같은 날짜와 달이었다. 하지만 방구석에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서연은 오늘 밤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든 시선은 새 보석을 자랑하며 앙큼하게 웃고 있는 불타는 듯한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지수에게 쏠려 있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김정숙 여사는 지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마치 승리의 트로피처럼 바라보았고 서연을 흘끗 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이미 익숙했다. 강민준과 결혼한 5년 동안 그녀는 언여사는 수수한 장식품 그 이상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 서연은 약간 비뚤어진 드레스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서 그녀의 한숨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민준이 값비싼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파티를 이끄는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서연을 찾지 않았다. 민준은 부끄러워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외모의 아내를 둔 것을 부끄러워했다. 사실 이러한 수수한 외모는 서연 자신의 선택이었다. 비록 그녀는 사실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말이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크게 울려 퍼지며 음악과 웃음이 멈췄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민준은 작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숙 여사와 애교 섞인 미소를 짓고 있는 지수가 있었다. 서연은 음료 테이블 근처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이 생일 당사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말이다. 아시다시피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밤은 제가 사랑하는 두 여인에게 특별한 밤입니다. 사랑하는 제 여동생 지수와 제 아내 서연입니다.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이름을 언급했는데 거의 잊어버린 듯했다. 정숙 여사가 헛기침을 했다. 선물 바로 줘, 민준아. 지수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을 거야. 민준이 웃었다. 네, 어머니, 물론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지수를 위한 것입니다. 두 명의 하인이 빨간 리본으로 포장된 거대한 상자를 방 중앙으로 밀고 왔다. 지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이게 뭐예요, 오빠? 세상에, 정말 크네요. 열어봐, 자기야. 민준이 말했다. 지수는 흥분하며 리본을 뜯었다. 상자 덮개가 열리자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비명을 질렀다. 상자 안의 벨벳 받침대 위에는 도약하는 말, 로고가 밝힌 자동차 키가 놓여 있었다. 민준 오빠, 이거 그 최신형 스포츠카 맞죠? 지수는 거의 울면서 소리쳤다. 물론이지. 나의 가장 예쁜 여동생을 위한 3억짜리 호화 스포츠카란다. 민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지수는 뛰어올라 민준을 껴안고 오빠의 뺨에 여러 번 입을 맞췄다. 세상에, 민준 오빠. 오빠가 최고예요. 지수가 외쳤다. 정숙 여사는 민준의 팔을 쓰다듬었다. 대단하다, 아들아. 정말 성공했구나. 지수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아직 젊고 사교 생활에 좋은 차가 필요하잖아. 서연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손님들의 감탄 소리에 묻혀버린 박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곧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소란이 조금 가라앉아 민주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했다. 아, 맞다. 거의 잊을 뻔했네. 하나가 더 있지. 서연아. 민준이 서연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여동생이 3억짜리 차를 받았다면 그의 아내는 무엇을 받을까? 분명 더 호화로운 것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민주는 서연 앞에 멈춰섰다. 그는 큰 상자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다. 대충 포장된 값싸 보이는 상자였다. 이거 내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거의 차가웠다. 서연은 그 상자를 받았다. 그녀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녀는 포장지를 열었다. 그녀의 눈은 아무런 표정 없이 상자 안의 내용물을 응시했다. 돼지 저금통이었다. 10영짜리 값싼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었다. 완전한 침묵. 손님들은 놀랐다. 몇몇은 당황했고 몇몇은 웃음을 참았다. 지수가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저금통. 세상에. 민준 오빠. 정말 대단하다. 정숙 여사가 거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너 낭비벽이 심하잖아. 정숙 여사가 말을 이었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 맞아, 민준아. 직접 돈 모으라고 해. 서연은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민준은 서연이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화가 난 것 같았다. 이봐, 서연.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커서 서연을 움츠러들게 했다. 어리광 부리지 마. 지수를 봐. 쟤는 대학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저 차가 더 필요해. 넌 집에만 있으면서 차는 왜 필요해? 그 고함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이제 쑥덕거리며 어색해하면서도 드라마를 즐겼다. 네가 차를 사고 싶으면 저 저금통에 직접 저축해. 민준이 말을 이었다. 차가 갖고 싶으면 직접 돈을 모으라고. 알겠어? 지수와 정숙 여사는 민준 뒤에서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들이 이겼다. 그들은 모두 앞에서 서연에게 굴욕을 주는데 성공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가 지수와 정숙 여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와 증오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들린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인내심 있는 미소여서 섬뜩하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여보.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녀는 플라스틱 저금통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생일 굴욕이 그녀에게 필요했던 방아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서연은 이미 죽었. 남은 것은 결정을 내린 서연뿐이었다. 그들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그녀가 게임을 할 차례였다. 새벽 5시 서연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준을 깨우지 않기 위해 즉시 알람을 껐다. 간밤에 민준은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을 새 차로 태워주고 늦게 돌아왔. 서연은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전쟁의 장군처럼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계획하며 보냈다.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 구석에서 조용히 새벽 일과를 시작했다. 이번 그녀의 기도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가족을 대할 인내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과 자신을 위한 정의를 위한 힘을 기도했다. 일과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큰 옷장을 열었다. 옷장은 민준이 사준 값비싼 옷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던 옷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지나쳐 옷장 가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기내용 여행 가방을 꺼냈다. 서연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평소 그녀가 입던 수수한 집 안드레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옷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흰색 실크 셔츠와 검은색 블레이저, 그리고 같은 색상의 롱 스커트, 그리고 깔끔하게 접힌 최고급 스카프를 꺼냈다. 이것은 그녀의 유니폼이었다.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니폼. 서연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외모는 완전히 바뀌었다. 피곤한 가정주부의 모습에서 그녀는 날카롭고 위험 있으며 냉철한 여성 임원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급스러운 향기를 풍기는 향수를 살짝 뿌렸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되비추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휴대폰과 카드 지갑을 챙겼다. 그녀는 평소 들고 다니던 핸드백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갔다. 어젯밤 민준이 준 돼지 저금통을 놓아둔 곳이었다. 그녀는 저금통을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여행 가방 안에 숨겨둔 작은 토트백 안에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협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동차 키였다. 그녀의 오래된 자동차 키가 아니었다. 어젯밤 민준이 자랑했던 빨간 스포츠카의 키였다. 민준이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리모컨과 가죽 키홀더가 달린 진짜 키였다. 서연은 소리 없이 방을 나섰. 그녀는 아직 어두운 집 계단을 내려갔. 거실에는 어젯밤 파티에 사치스러운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빈 유리잔, 더러운 접시, 그리고 리본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을 지나쳤다. 그녀는 차고로 향했고 차는 그곳에 있었다. 불타는 듯이 빨갛고 주차되어 있을 때조차 오만해 보였다. 3억짜리 차, 민준이 지수에게 준 선물. 서연은 키의 버튼을 눌렀다. 자동차의 불빛이 깜빡이고 조용히 소리를 냈. 그녀는 문을 열었다. 값비싼 새 가죽 냄새가 즉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았고 좌석은 그녀의 몸에 딱 맞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조수석에 두었다. 그녀는 키를 꽂고 돌렸다. 자동차의 엔진이 포효하며 살아났다. 그 소리는 무겁고 강력했고 아침의 고요함을 깨웠다.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차고 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그 호화로운 차를 차고 밖으로 몰고 나갔고 졸리고 당황해 보이는 경비원이 열어준 대문을 지나쳤다. 그 경비원은 서연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안주인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묻지 못했. 비록 그녀가 운전하는 차가 매우 특이했지만 말이다. 서연은 아직 한산한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5년 동안 그녀에게 감옥과 같았던 집에서 멀어졌. 정각 7시 강민준의 집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혼란에 빠졌다. 오빠, 민준 오빠, 엄마, 차가 없어졌어요. 지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새 차를 대학 친구들에게 자랑할 계획에 들떠 아침 일찍 일어났. 그녀는 차고로 달려갔지만 발견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민준과 정숙 여사는 당황하여 방에서 뛰쳐나왔다.
없어졌다니 무슨 말이야? 민준이 아직 잠이 덜 깬 채 소리쳤다. 없어요, 오빠. 차고에 차가 없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지수는 목 놓아 울었다. 경비원, 경비원. 정숙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당황한 경비원이 달려왔다. 집을 어떻게 지키는 거야? 3억짜리 새 차가 없어질 수가 있어. 너 잤지? 정숙 여사가 욕설을 퍼부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아까 박서연 사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경비원이 겁에 질려 말했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이,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즉시 졸음을 대체했다. 감히, 질투했군. 저 차를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게 분명해. 은혜도 모르는 아내 같으니. 정숙 여사가 덧붙였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도 만족을 못해. 괘씸한 것. 지수는 더욱 울부짖었다. 오빠, 어떻게 해요? 내 차. 민주는 즉시 방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서연이 침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아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와 동시에 서연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톨게이트를 막 지났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준 여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그냥 울리게 두었다.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전화벨이 멈췄다가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렸다. 민주는 그녀에게 10여 번 전화를 걸었다. 마침내 서연은 응답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그녀의 귀에 터져 나왔다. 너 어디야? 너 지수차 몰고 갔지? 도둑 서연아, 당장 차 돌려놔. 당장 차 돌려놓으라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민준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끝내도록 두었다. 그리고는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은 작고 가벼웠지만 매우 차갑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웃음이었다. 도둑이라고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했다. 민준 씨. 가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 차를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말이에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지수 차지. 내가 샀으니까. 아, 그래요? 정말 확신해요? 파란색 파일에 있는 당신 사무실 서랍의 구매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 전화 반대편에서 서연의 자신감에 혼란스러워진 민주는 그의 서재로 달려갔다. 지수와 정숙 여사는 여전히 울고 욕을 하면서 그를 따라갔다. 민주는 서재 서랍을 쾅 닫으며 파란색 파일을 찾았다. 그는 거칠게 파일을 찢었다. 차량 등록증. 민주는 그것을 읽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소유자 이름. 박서연.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자동차 등록권부. 소유자 이름. 박서연. 구매 영수증. 보험 증서. 모든 것이 박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손은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돈을 지불했고 그가 선택했다. 그런데 왜 이름은 서연일까? 확인해 봤어요.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마치 놀란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이 으르렁거렸. 그 차는 제 차예요. 민준 씨, 제 돈으로 샀어요. 우연히 당신이 대신 골라준 것뿐이고요. 서연이 말했다. 제 권리인 것을 가져가도록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금통도 고마워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서연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조수석에 던져놓았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서울의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 빨간 스포츠카는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가기 위해 질주했고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들고 서재에서 굳어버린 민준을 뒤로했다. 빨간 스포츠카는 시속 높은 속도로 서울의 중심부인 강남을 향해 가로질렀다. 서연은 민준이 전혀 알지 못했던 숙련된 솜씨로 운전했다. 민준은 서연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오토매틱 차를 운전할 줄 아는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것도 시장이나 봉사활동을 갈 때뿐이었다. 민준은 몰랐다. 서연은 대학교 때 한때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수수하게 살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서연은 아파트나 호텔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강남 비즈니스 중심가. 차는 속도를 줄였고 한 마천루의 로비로 부드럽게 돌아들어갔. 그 건물은 아침 하늘을 반사하는 푸른 유리로 우뚝 솟아 있었다. 이름은 KCI 타워. 메인 로비에서 2명의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빨간 차를 보자마자 즉시 경례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서둘러 다가온 로비 직원이 그녀의 기내용 여행 가방을 내려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그 직원이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좋은 아침, 병수 씨. 이 차는 VIP 주차장에 맡기고 윤 비서에게 연락해 주세요. 내부의 이 향수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서연은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모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우아한 검은색 스카프와 완벽한 정장 차림은 몇몇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와 마주치는 직원들은 즉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연 대표님. 그녀는 민준이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부동산, 기술, 제조에 이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거대 투자회사인 고려 캐피탈 투자, KCI의 소유자이자 설립자, 그리고 유일한 이사회 의장인 박서연이었다. 민준은 몰랐고 정숙 여사도 몰랐고 지수도 몰랐다. 그들은 서연이 5년 전에 사망한 전설적인 사업가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서연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서연이 민준과 결혼할 당시 아버지의 사업 제국을 조용히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처음에는 서연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당시 민준은 서연 아버지 회사 중 한 곳에서 주니어 매니저로 일하던 야심찬 청년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한 운 좋은 고아 소녀, 평범한 서연으로 살았. 서연은 민준이 자신의 회사인 강민준 부동산을 설립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연이 그에게 초기 자본을 제공했다. 물론 서연의 이름이 아니었. 그 자본은 서연이 통제하는 KCI의 자회사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익명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서연은 민준이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크게 착각했다. 돈과 순간적인 성공은 민준을 변화시켰다. 그는 오만하고 거만하며 건방지게 변했다. 그는 서연을 깔보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삶에 얹혀 살게 된 정숙 여사와 지수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서연을 하녀처럼 대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삼켰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모욕, 그들이 낭비한 모든 원, 그들이 내뱉은 모든 거친 말을 기록했. 그리고 어젯밤 돼지 저금통으로 민준, 정숙 여사, 지수는 스스로 몰락의 서류에 서명한 것이었다. 서연은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하는 개인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 이곳은 그녀의 사무실이었다. 방은 민준의 집 전체 1층보다 더 컸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360도
전망을 제공했다. 그녀의 유능한 비서인 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의 일정은 점심시간까지 비어 있습니다. 서연은 블레이저를 벗으며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말했다. 윤 비서, 일정을 변경하고 싶어요. 법무팀의 최 변호사와 재무팀의 이 부장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주세요. 네, 대표님. 서연은 앞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강민준 부동산이라는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그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보았다. 빨간색 빚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형편없이 관리했다. 이익보다는 허세가 더 많았다.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KCI의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었다. 서연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강민준 개인 지출.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를 위한 보석. 지수를 위한 가짜 명품 가방. 정숙 여사의 해외여행 비용. 모든 것이 회사 돈. 즉 서연의 돈에서 나왔고 가장 최근에는 3억짜리 스포츠카 구매 비용이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 차를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달 민준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 즉 서연 자신에게 3억의 성과 보너스를 제안했다. 서연은 그녀의 팀을 통해 그 제안을 승인했지만 서연은 바보 같은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지 조건으로 승인했. 그 돈은 이사 운영을 위한 회사 자산 구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재무팀은 즉시 구매를 준비했다. 강민준 부동산은 KCI의 자회사이고 서연은 KCI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므로 법적으로 회사 자산은 보증을 위해 주요 자본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했다. 서연의 팀은 그 차를 서연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빨리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만 했다. 그는 아내를 모욕할 파티를 계획하는데 너무 바빴다. 서연의 방문이 노크되었다. 두꺼운 안경을 쓴 그녀의 법무팀장 최 변호사와 재무이사의 부장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대표님.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서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 부장님. 강민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보고서를 원합니다. 강민준 CEO의 자금 횡령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부장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의 지시대로 6개월 전부터 초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지금 즉시 강민준 부동산의 모든 회사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남은 모든 운영 자금을 회수하고 모든 신용시설을 중단하세요. 공식적인 이유는 긴급 감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 부장은 전화를 걸며 방을 나갔다. 서연은 이제 최 변호사에게로 시선을 돌렸. 최 변호사님, 강민준 부동산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메모했다. 네, 대표님. KCI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KCI가 참석하는 주총이 아닐 것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 주총은 개인적으로 박서연의 이름으로 제가 참석할 것입니다. 강 대표가 그의 주요 투자자를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주 흥미로운 주총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벽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지금 바로 소집 서한을 보내세요.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이 아닌 그의 사무실에서 주총을 열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크고 티크 목재로 만들어진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꺼냈다. 10병짜리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수억 원짜리 책상 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 바로 옆에 놓았다. 때가 되었다. 서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쓰레기를 버릴 때가 되었다. 그가 있던 강남의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에서 민주는 분노하고 있었다. 오전 9시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서연이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다. 번호는 비활성화되었다. 빌어먹을, 빌어먹을, 빌어먹을.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다. 여전히 값비싼 잠옷을 입고 있는 지수와 정숙 여사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오빠? 차량 등록증이 어떻게 서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 잘못 산 거야? 지수가 여전히 징징거리며 물었다. 잘못 산 게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괘씸한 것. 됐어, 민준아, 진정해. 정숙 여사가 달래려고 했다. 비록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지만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네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녀를 고소하자. 그건 내 돈이잖아. 우리가 그녀가 남편 재산을 훔친 폐륜적인 아내라고 주장하면 돼. 맞아요, 엄마. 지수가 외쳤다. 그냥 감옥에 보내버려서 정신 차리게 하자고요. 민주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변호사. 맞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진정해야 했다. 그는 커피를 마셔야 했다. 너희들은 좀 조용히 해. 나 머리가 아프니까. 민주는 사무실 탕비실로 걸어갔다. 약 20명 정도 되는 그의 직원들은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고함을 내내 들었다. 나 커피 한 잔 만들어. 민준이 한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새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보았다. 그는 개인 계좌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앱이 열렸다. 잔액 500, 0.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돈이 어디 갔지? 그는 거래 내역을 열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리고는 신용카드 앱을 열었다. 카드 상태 정지됨.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정지된 거지? 그는 즉시 그의 VIP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기다린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민준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신용카드가 정지됐어. 내 모든 카드가. 왜 이러는 거야? 난 VIP 고객이야. 민준이 쏘아붙였다. 상담원은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저희 기록에 따르면 고객님의 모든 신용시설과 대출은 고려 캐피탈 투자라는 회사에 의해 보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 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고객님의 시설이 새로운 보증이 제공될 때까지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려 캐피탈? 거긴 내 투자자잖아. 왜 그들이?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십니까? 민주는 손을 떨면서 전화를 끊었다. 고려 캐피탈 투자, 그의 익명 투자자. 왜 그들이 갑자기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것이 서연과 관련이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서연이 KCI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바로 그때 그의 재무 담당 매니저인 박 과장이 노크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또 뭐야? 박 과장. 민준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회사 계좌가요. 대표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낼 돈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요 투자자로부터 긴급 감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자금이 그들의 계좌로 회수되었습니다. 우린 파산했어요. 대표님.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대화를 들은 지수와 정숙 여사는 얼어붙었다. 파산이라니 무슨 뜻이야? 정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뜻이야?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은 남은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 여보세요. 김 대표님. 민준 씨. 여보세요. 할 필요 없어. 당신 투자자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어. 성수동 프로젝트는 취소하겠네. 파산할 사람과 사업하고 싶지 않아. 내 계약금 돌려줘. 전화가 끊어졌다. 하나씩 민준의 전화가 울려 다른 고객들, 공급업체들 모두 계약을 취소하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30분 만에 그가 힘들게 세웠다고 생각했던 회사. 강민준 부동산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건 분명 서연이 짓이야.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가 주술을 쓴 거야, 오빠. 지수가 소리쳤다. 분명 무당한테 갔을 거야. 못된 아내, 오빠가 지수한테 차 사준 걸 질투한 거야. 그녀는 질투심에 가득 찬 악마야. 정숙 여사가 흐느끼며 덧붙였.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아니었다. 40대 정도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노트북과 파일 상자를 든 5명의 팀이 있었다.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침착하게 말했. 강민준 대표님. 민준은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들 누구야? 무례하게 들어오지 마.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이 부장입니다. 고려 캐피탈 투자의 재무이사이고 이들은 저희 내부 감사팀입니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의 눈이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또다시 그 회사 이름이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으르렁거렸. 저희는 KCI 소유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이 부장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는 대표님께서 CEO로서 저지른 심각한 자금 횡령 의혹에 따른 자산 보전을 위해 강민준 부동산의 운영을 인계받습니다. 자금 횡령?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대표님께 드린 가짜 성과 보너스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3억짜리 스포츠카를 구매하신 것. 그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강 대표님, 이 부장이 말을 잘랐다. 저희는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이 부장은 명품 가짜 가방을 들고 있는 지수와 히스테리하게 울고 있는 정숙 여사를 둘러보았다. 저희는 감사를 위해 이 사무실을 봉쇄할 것입니다. 이 부장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지금 이 순간부터 대표님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해임되셨습니다. 건장한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은 이제 이 부장이 민준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과 함께 즉시 이 자리를 떠나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는 쫓겨났다. 자신들을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거만한 CEO, 버릇없는 여동생, 그리고 오만한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는 붐비는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15층 사무실에서 쫓겨났. 이제 그들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들의 통로 사이에 갇혀 있었다. 예전에 민준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은 이제 감히 곁눈질로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쑥덕거렸고 몇몇은 웃음을 참았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거만한 CEO, 버릇없는 여동생, 그리고 오만한 어머니가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로비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수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 비싼 화장을 망쳤다. 오빠, 여기서 나가자. 나 창피해. 그녀가 징징거렸다. 평소에 가장 단단하게 남을 모욕하던 정숙 여사는 이제 창백해 보였다. 민준아,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들을 고소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건 굴욕이야.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연락처 목록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항상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던 그 민준이 알고 보니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두꺼운 유리로 된 메인 로비 문이 열렸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잠시 서울의 뜨거운 공기와 섞였다. 검은색 호화 세단이 문 바로 앞에 멈췄다. 서연이 아침에 몰고 나간 눈에 띄는 빨간 스포츠카가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싸고 더 위압적인 차였다. 지도자의 차. 제복을 입은 남자가 뒷문을 열었다. 우아한 하이힐을 신은 발이 로비 바닥에 닿았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는 일제히 돌아보았고 숨을 멈췄다. 서연이 걸어 들어왔. 이것은 그들이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집에서 편한 옷을 입던 주부 서연이 아니었다. 소리를 질러도 고개를 숙이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들 쪽으로 걸어오는 여인은 여왕이었다. 서연은 짙은 남색 블레이저와 롱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이보리 실크 셔츠와 매치했다. 그녀의 스카프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전혀 값싸 보이지 않는 최고급 소재였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얇지만 날카로운 화장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값비싼 태가 달린 선글라스가 그녀의 코에 걸려 있어 그녀의 눈을 가렸지만 그녀의 아우라는 가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으며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녀 뒤에는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 한 명은 가죽 가방을 든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자, 최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든 유능한 젊은 여성, 윤 비서였다. 감명 로비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대리석 바닥이 서연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곧장 세 사람에게 걸어갔고 민준 앞에서 약 3미터 거리에 멈춰섰다. 정숙 여사가 충격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서연아, 멈춰. 네가 감히 여기 와서 자랑하는 거니? 응. 네가 이 모든 짓을 한 거지? 무슨 주술을 쓴 거야? 지수가 합세했다. 내 차 돌려줘. 넌 도둑이야. 패륜적인 아내야. 넌 분명히 모든 걸 계획했어. 악마 같은 여자야.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정숙 여사를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두 여인을 즉시 침묵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인 민준을 바라보았다. 구겨진 셔츠, 창백한 얼굴,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네가 KCI 사람들을 알아? 네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간질한 거야? 넌 내 회사를 망가뜨렸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당신 회사요. 민준 씨? 정말 확신해요? 당연하지. 내가 세웠어. 내가 CEO야. 당신은 꼭두각시였고 서연이 무미건조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소유자였어요.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절망적으로 들렸다. 무슨 뜻이야? 헛소리 하지 마. 넌 그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내일 뿐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 있는 남자에게 손짓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 2개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대표님. 최 변호사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고려 캐피탈 투자의 법률 고문이자 박서연 사모님의 개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 변호사는 민준에게 첫 번째 뭉치를 건넸다. 이것은 강민준 부동산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주총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결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입니다. 오늘 오후 20으로 강민준 대표님은 사기 및 자금 횡령 의혹을 근거로 CEO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불명예 해임되셨습니다. 민준은 떨렸다. 당신들이 이럴 수는 없어. KCI의 소유자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왜 그가 이러는 거야?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KCI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서연은 자신을 가리켰. 고려 캐피탈 투자. 더 명확하게 말하면 박서연 캐피탈 투자입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회사입니다. 당신이 낭비했던 자본의 출처가 된 회사, 제가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정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지수에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지수 자신은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기억을 되돌아보았다. 수수했던 서연. 항상 양보했던 서연. 그가 바보라고 불렀던 서연. 알고 보니 그녀는 그의 투자자였다. 그의 부의 원천이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거야?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단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성공한 사업가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 자신의 돈으로 아내를 억압하는 오만한 남자를 보았을 뿐이죠. 서연아, 내가 미안해. 민준이 웅얼거렸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이러지 마.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어. 당신의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최 변호사가 다시 나섰다. 그리고 이것이 2번째 서류입니다. 강 대표님, 그는 2번째 뭉치를 건넸다. 민준은 맥없이 그것을 받았다. 그것은 박서연 사모님의 이혼 소송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그리고 이것은 뒤에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하나, 강지수 씨에게 가짜 보너스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3억짜리 스포츠카를 구매한 행위. 강지수 씨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지수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난 감옥에 가기 싫어. 둘. 최 변호사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정숙 여사의 3천만 원 유럽 여행 비용. 보석 및 명품 가방. 죄송합니다. 강지수 씨를 위한 가짜 명품 가방 구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지된 총 횡령 금액은 78억입니다. 민준은 힘이 빠졌다. 그는 쓰러질 뻔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다. 서연은 무너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비서에게 손짓했다. 윤 비서. 윤 비서는 토트백을 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꺼냈다. 10영짜리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었다. 윤 비서는 그것을 로비 안내 데스크 위에 민준 바로 앞에 놓았다. 플라스틱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 고요함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 지수, 정숙 여사는 공포에 질려
저금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한 뼘 거리에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보. 서연이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저축을 해야 했어요. 그녀는 돼지 저금통을 가리켰다. 하지만 차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저금통은 당신을 감옥에 보낼 최고의 변호사 비용을 위한 저축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서연은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가난을 즐기세요, 민준 씨.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스카프가 살짝 흩날렸다. 최 변호사와 윤 비서와 함께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로비를 나섰다.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차는 민준, 지수, 정숙 여사를 로비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은 모욕당하고 파괴되고 버려졌다. 그들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두 뭉치의 서류와 그들을 비웃는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거의 5분 동안 그들 셋은 그저 얼어붙어 서 있었다. 사무실 로비는 다시 붐볐지만 이제 직원들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비웃음이 섞인 동정이었다. 그 타격은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너무나 빨랐다. 민주는 손에 든 두 뭉치의 서류를 붙잡았다. 종이들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혼 소송, 형사고소, 78억 감옥. 정숙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울음이 아니라 미친 듯한 분노였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민준아. 그녀는 아들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어떻게 5년 동안 내 아내에게 속을 수가 있어. 왜 그녀가 그렇게 부자라는 걸 몰랐어.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뼈대 있는 집안의 여자를 찾으라고. 이건 웬 스카프 두른 독사 같은 여자를 데려와선 바보 같으니라고. 민준아, 바보. 여전히 충격에 빠진 민준은 어머니의 폭행을 그저 받아들였다. 지수는 한편 목 놓아 울고 있었다. 나 감옥 가기 싫어. 오빠, 나 싫단 말이야. 왜 나한테 그 차를 사줬어? 왜 회사 돈을 썼어? 이제 내가 당하게 생겼잖아. 닥쳐, 너희들. 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좌절감, 수치심, 두려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 내가 괴롭지 않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그동안 그 돈을 즐겼잖아. 너희들이 원했잖아. 지수는 차를 원했고 엄마는 여행을 원했고 이제 와서 나를 탓해? 가족 싸움은 무료 구경거리가 되었다. 로비 경비원 한 명이 마침내 그들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로비 구역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일은 건물 밖에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굴욕이었다. 그가 한때 이끌었던 건물에서 쫓겨난 민준의 표정은 굳어졌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걸어나갔다. 지수와 정숙 여사는 욕설과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다. 그들 셋은 이제 뜨겁고 먼지 많은 강남의 인도에 서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엔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다. 로비의 독한 고요함과는 정반대였다. 멀리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정숙 여사는 즉시 불평했다. 더워. 민준아, 택시 불러. 집에 가자. 집에서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집. 민준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네트워크는 연결되지만 그의 모든 은행 앱, 온라인 택시 앱은 사용할 수 없었다. 잔액은 0원이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 그가 그것을 열었다. 그것이 0짜리 지폐 몇 장만이 있었다. 300, 0. 어제 우연히 인출했던 현금이 전부였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우리는 집에 갈 수 없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무슨 뜻이야? 정숙 여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청담동 집에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장난치지 마.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는 일반 택시를 세웠다.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낡은 택시였다. 청담동으로요, 기사님. 민준이 말했다. 택시 기사는 그들 셋을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외모지만 낡은 택시를 세우다니. 미터기 켜고 갈게요, 손님.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정숙 여사는 열심히 부채질을 했고 지수는 조용히 울고 있었으며 민주는 막히는 서울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가 KCI였다. 5년.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 옆에서 잤고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했다. 45분 후 택시는 그들의 호화로운 주택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22. 영원입니다. 손님. 택시기사가 말했다. 민주는 그 20. 0짜리 지폐 2장과 그 1. 0짜리 지폐 2장을 지불했다. 그는 거스름돈조차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지갑에는 이제 8. 0원만 남았다. 그들은 그들의 집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웅장한 3층 집.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민주는 리모컨 키의 버튼을 눌러 대문을 열려고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눌렀지만 대문은 닫혀 있었다. 또 고장났어. 지수가 투덜거렸다. 민주는 대문 옆에 인터폰으로 걸어갔다. 최경비.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최경비. 민준이 더 크게 소리쳤다. 갑자기 대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하지만 그들이 평소 부려먹던 최경비가 아니었다. 전문 보안 회사 소속의 검은 사파리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누구를 찾으십니까? 경비원 중 한 명이 무미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누구를 찾다니 무슨 뜻이야? 여기 우리 집이야. 문 열어.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은 고려 캐피탈 투자에 의해 압류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자산을 지키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강민준, 김정숙, 강지수 씨의 이름으로 된 이전 거주자들은 더 이상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서연의 법무팀에서 온 공식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이럴 수 없어. 정숙 여사가 소리치며 뚫고 들어가려 했다. 경비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 물건. 지수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내 옷, 내 신발, 내 가방들이 아직 안에 있어. 전부 비싼 거라고. 내 물건을 가져갈 거야.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대문을 기어오르려고 했다. 내내 침묵하던 민준이 갑자기 웃었다. 메마르고 쓴 웃음이었다. 지수는 비명을 멈췄다. 그녀는 오빠를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오빠, 왜 웃어? 민준은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비싼 가방? 네가 무슨 가방을 말하는 건데? 지수야? 수억 원짜리 가방? 네. 오빠가 유럽에서 사준 가방요. 유럽? 민준이 다시 웃었다. 내가 그거 동대문에서 샀어, 지수야. 전부 가짜였어. 내가 진짜를 살 돈이 있다고 생각했니? 나는 그럴 여유가 한 번도 없었어. 회사 돈은 이 집 할부금, 내 차, 그리고 우리 생활비를 내는데 들어갔어. 나는 네가 조용히 하고 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가짜 가방을 사준 거야. 그 고백은 지수에게 방금 전 형사고소보다 더 강하게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친구들의 모든 칭찬, 그녀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녀는 이제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보니 오빠의 돈으로 살았던 작은 사기꾼이었고 그 오빠 역시 큰 사기꾼이었다. 안 돼. 오빠, 거짓말이지. 지수가 흐느꼈다. 그녀는 더러운 인도에 맥없이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정숙 여사는 히스테리한 지수를 바라보았고 미친 사람처럼 웃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는 눈앞에 굳게 닫힌 호화로운 집을 바라보았다. 집이 압류되었다. 민준은 파산했다. 지수는 가짜 가방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그녀는 고소당할 것이다. 그들은 쫓겨났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부담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의 삶의 자부심, 성공한 아들,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민준아, 정숙 여사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아, 엄마 가슴이 아파. 정숙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방금 전 붉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새파랗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위로 돌아갔으며 그녀는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영원히 닫힌 호화로운 집 대문 앞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웃음은 즉시 멈췄다. 민준은 굳어서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그의 여동생은 인도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에게서 온 두 뭉치의 서류만이 있었다. 카르마는 왔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그 맛은 너무나 빠르고 고통스러웠다. 민준의 외침이 뜨거운 아스팔트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인도에서 울고 있던 지수는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히스테리를 멈추게 했다. 죽음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그녀의 수치심을 대체했다. 오빠, 엄마 왜 그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호흡은 얕았. 기절하셨어. 기절한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뺨을 두드렸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대문 뒤의 두 경비원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은 도우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고용되었지. 쫓겨난 이전 거주자를 돕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도와주세요. 민준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 경비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저희 책임 영역 밖입니다. 손님. 직접 전화하세요. 민주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아침에 내던진 후 금이 간 화면이었. 그는 응급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지갑에 남은 돈을 보았다. 8,000원. 사설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병원으로 가는 택시비로도 충분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지수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를 혼자 들어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무거웠다. 지수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눈물과 거리의 먼지가 그녀의 얼굴을 더럽혔다. 전직 CEO와 가짜 사교계 인사인 그들 둘은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집 앞 길가에서 정숙 여사의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어깨에 들쳐맸다. 지수는 그녀의 다리를 지탱했다. 그들은 대문에서 멀리 떨어진 주요 도로로 그녀를 옮겼. 지나가던 몇몇 호화로운 차들이 속도를 늦췄다. 탑승자들은 궁금한 듯 그 광경을 바라보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떠났다. 아무도 멈춰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대도시에서 흔히 무시되는 재난을 당한 가난한 가족처럼 보였다. 택시. 민준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마침내 페인트가 바래고 범퍼가 찌그러진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췄다. 택시기사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손님, 제 차 더럽히지 마세요. 택시기사가 말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민준이 말했다.
제가 돈 낼게요, 기사님. 돈 낼게요. 그들은 힘겹게 정숙 여사를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민준과 지수는 그녀를 사이에 두고 비좁게 앉았다. 어느 병원으로요? 택시기사가 다시 물으며 미터기를 켰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그들이 자주 가던 사립병원의 이름을 감히 말하지 못했.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립종합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동은 고통스러웠다. 택시 좌석에서 나는 담배 연기 냄새가 그들의 두려움과 땀 냄새와 뒤섞였다.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평소 자신의 호화로운 차로 지나다니던 거리를 이제 패배자가 되어 낡은 택시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구립종합병원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피냄새와 구토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더러운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응급 침대로 부축하며 소리쳤다. 지쳐 보이는 간호사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접수대에서 먼저 등록하고 보증금을 내세요. 보증금이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급 상황입니다. 손님, 규칙이 그래요. 먼저 돈을 내야 치료를 해드립니다. 민준은 접수대로 달려갔다. 환자 등록, 신분증,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직원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제 엄마 신분증이 없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돈인 0원을 꺼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 먼저 치료해 주세요. 직원은 민준의 손에 있는 구겨진 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0원이요? 주사 약값도 안 됩니다. 손님, 최소 보증금은 30영원입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CEO였던 그가 이제 0원을 들고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구걸하고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제가 나머지를 구할게요. 바로 그때 내내 침묵하던 지수가 접수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작은 지갑을 열었다. 그건 역시 가짜였지만 그 안에는 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 민준이 몰랐던 남은 용돈이었다. 저는 22영원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은 놀라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직원은 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저기서 기다리세요. 정숙 여사는 마침내 관찰실로 옮겨졌다. 딱딱한 철제 의자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 젊은 의사가 나왔다. 김정숙 환자, 가족분? 접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아들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님은 심한 탈수와 쇼크를 겪으셨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아요. 저희가 수액과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인 것 같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말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사라졌다. 의사는 그를 동정하며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사용하시거나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밤은 응급실에 계시게 할 수 있지만 내일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준과 지수는 냄새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밤이 왔. 그들은 배고프고 지쳤으며 무너져 있었다. 지수는 앉은 자세로 잠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는 더러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배고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역류 때문에 그의 배는 쓰렸다. 어제 그는 왕이었지만 오늘은 거지였다. 밤 11시 정숙 여사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이에요. 엄마.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정숙 여사는 자신의 손에 꽂힌 수액을 보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더러운 커튼. 다른 환자가 옆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건강검진을 위해 자주 가던 VIP 병원이 아니었다. 왜 여기야? 왜 VIP 병실이 아니야? 엄마, 우리 돈이 없어요. 민준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 우리 파산했어요.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기억나세요? 그 기억은 기차처럼 정숙 여사를 덮쳤다. 서연의 얼굴, 돼지 저금통, 78억 고소, 집압류.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노인의 울음이었다. 우린 끝났어, 민준아. 끝났어. 지수는 감옥에 갈 거고, 너도 감옥에 갈 거고, 엄마는 이 더러운 곳에서 죽을 거야. 민준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정숙 여사가 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섬광이 번쩍였다. 민준이 아는 결단력의 섬광이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엄마?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정숙 여사가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아직 내 아내야. 그녀가 그렇게까지 독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잠시 화가 난 것뿐이야. 엄마가 가서 그녀와 이야기할게. 엄마가 그녀에게 애원할 거야. 엄마가 그녀 발밑에 무릎 꿇을 거야. 그녀는 분명 마음이 약해질 거야. 그녀는 여자잖아. 마음이 약하다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 말했다. 엄마는 아까 그녀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녀는 우리가 알던 서연이 아니에요. 닥쳐. 정숙 여사가 앉으려고 했으며 소리쳤다. 네가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야. 네가 바보였어. 엄마가 끝낼게. 다음 날 아침. 몸이 아직 약했지만 정숙 여사는 병원에서 억지로 나섰다. 그녀는 입원을 거부했. 지수에게 남은 돈으로 그녀는 민준과 지수를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 오토바이를 탔다. 그녀의 목적지는 하나, KCI 타워였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KCI 타워 로비에 도착했다. 그녀가 어제 입었던 옷은 구겨지고 병원 냄새가 났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다. 로비의 접수원은 그녀를 역겹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모님? 나 서연이 만나러 왔어. 내가 그녀의 시어머니야. 박서연 대표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약속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그녀의 엄마야. 정숙 여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소란을 피웠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쫓아내기도 전에 접수대 인터폰이 울렸다. 접수원은 듣더니 정숙 여사를 놀란 듯이 바라보았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박 대표님께서 만나주시겠답니다. 50층으로 가세요. 정숙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서연이는 아직 나를 두려워하는군.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개인 엘리베이터를 탔다. 서연의 사무실은 엄청나게 컸다. 전망은 숨막힐 듯했다. 서연은 문을 등지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정숙 여사가 가짜로 슬픈 목소리를 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앉으세요. 정숙 여사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기다렸. 그래서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고요한 방에 울려 퍼졌다. 종합병원 시설은 즐거우셨나요? 정숙 여사는 깜짝 놀랐다. 서연이 알고 있었다니? 서연아, 얘야. 정숙 여사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책상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민준을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얘야, 우리가 틀렸어. 하지만
민준을 감옥에 보내지는 마. 그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불쌍히 여겨줘. 서연은 말없이 그 나이든 여인이 자신의 발밑에서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부탁이야, 서연아. 재산은 다 가져가도 돼. 집을 가져가도 돼. 하지만 감옥은 안 돼. 제발.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다리를 빼냈다. 엄마는 저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숙 여사는 희망 가득한 얼굴을 들었다. 엄마는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요. 정숙 여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뜻이야? 서연은 의자를 돌려 정숙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시선은 5년 동안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엄마.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독하실 때 엄마는 이해 못 하시겠죠? 엄마는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서연은 책상의 버튼을 눌렀다. 벽에 거대한 화면이 켜졌. CCTV 녹화가 아니라 음성 녹음이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숙 여사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분명했다. 걱정 마. 약은 바꿔치기 했어. 길가 약국에서 산 일반 비타민 C로 샀어. 원래 처방전은 버렸고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저 노인네도 죽을 거야. 서연이가 민준이 것이 되면 내 몫은 안전해. 정숙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저는 엄마가 저와 민준이의 재산만 노린다고 의심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서연이 5년 동안 억눌린 분노를 참으며 설명했다. 엄마가 약 타는 걸 도와준 후에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을 의심했어요. 서연아, 그건 오해야. 닥쳐. 서연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엄마는 저희 아버지의 심장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빨리 죽이려고 했어요. 엄마와 민준이 제 유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막을 틈도 없도록요. 서연은 책상을 내리쳤다. 책상 위에 돼지 저금통이 흔들렸다. 78억 횡령은 선물이었어요. 서연이 으르렁거렸다. 엄마가 한 짓에 비하면요. 그건 살인 미수예요. 김정숙 씨.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제 변호사팀이 아래에 대기 중입니다. 이 녹음 증거와 엄마가 뇌물을 준 약사의 증언. 제가 이미 더 많은 돈을 주고 자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까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침착해졌지만 살벌했다. 엄마의 형벌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형벌은 종신형이 될 거예요. 정숙 여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고통은 진짜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멍청한 며느리라고 모욕했던 여인이 이제 그녀의 목숨을 쥐고 있었다. 정숙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에는 진짜 기절이었다. 민준과 지수는 불안하게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거의 저녁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침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배가 고팠던 지수는 가방에서 찾은 남은 마른 비스킷을 먹었다. 민준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수돗물만 마셨다. 그의 위는 쓰렸다.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때문에. 어제 그는 왕이었고 오늘은 불황자였.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주저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그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가웠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윤 비서입니다. 박서연 대표님 비서예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희 엄마는요?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김정숙 씨는 저희 사무실에서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의료팀이 조치했습니다. 안정되셨어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분노로 이어졌다. 서연이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히려 윤 비서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박서연 대표님의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 대표님께서 1시간 뒤에 KCI 타워 로비에서 강 대표님을 혼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오지 않으시면 어머님의 범죄 녹취록 사본을 오늘 밤 당장 경찰에 넘길 것입니다. 범죄 녹취록? 무슨 범죄요? 횡령 사건 아닌가요? 나는 거기에 갈 돈이 없어요.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전화는 잠시 침묵했다. 박 대표님께서 예상하셨습니다. 강 대표님의 택시 앱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50명원의 긴급 잔액을 보냈습니다.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그의 택시 앱을 열었다. 사실이었다. 잔액이 들어와 있었다. 50영원. 이 굴욕은 겹겹이었다. 서연은 그를 체스말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지수야, 너 여기서 기다려. 짐 잘 지키고 나 가봐야 해. 민준이 말했. 어디로요? 오빠. 엄마는? 엄마는 서연이와 있어. 내가 이 일을 끝내야 해. 민주는 택시를 불렀다. 병원에서 강남까지 30분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얼굴을 숙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수배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무시했던 주총 소집, 법적 고소, 그는 KCI 타워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메인 로비를 감히 지나가지 못했다. 그는 윤 비서의 말을 기억했다. 그는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몸은 더럽고 옷은 구겨졌으며 병원 냄새와 땀 냄새가 났다. 그는 향기롭고 반짝이는 로비와 대조되었다. 어제 그의 집에서 그를 쫓아냈던 두 경비원이 로비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민준을 알아보았다. 야, 너 뭐 하러 왔어? 한 경비원이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거지 같은 놈은 출입 금지야. 경비원은 민준의 어깨를 밀쳤다. 식사를 제대로 못해 허약해진 민준은 비틀거렸다. 나 박서연 대표님과 약속이 있어. 약속? 꿈깨. 경비원이 웃었다. 당장 꺼져. 아니면 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그는 민준의 셔츠 깃을 잡고 출구로 끌고 갔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쳐다보았다. 몇몇은 쑥덕거리고 비웃었다. 잠깐. 그 목소리가 로비의 모든 활동을 멈추게 했다. 서연이 방금 로비층에 도착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침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베이지색 정장은 그녀를 우아하면서도 단호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 옆에는 윤 비서가 밀고 있는 휠체어에 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눈은 공허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경비원은 즉시 민준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는 내 손님이에요. 서연은 가까이 걸어왔다. 민준은 셔츠의 구겨진 부분을 정리하며 똑바로 섰다. 그의 남은 자존심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줬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야?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민준 씨,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민준은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정숙 여사. 서연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말하죠.
그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서 수십 쌍의 귀 앞에서 서연은 이야기했. 당신의 어머니는 서연이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저희 아버지의 심장약을 값싼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녀는 약사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녀는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그녀가 내 유산을 차지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도록 하려고 했어요.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가 항상 옹호했던 여인. 그가 버릇없이 굴도록 내버려둔 여인. 서연을 모욕한 이유였던 여인. 엄마, 민준이 속삭였다. 진짜예요, 엄마?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숙 여사는 마침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대리석 기둥에 부딪혔고 그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결국 이 모든 것, 그의 가짜 성공, 그의 사치는 살인 계획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모욕했던 여인, 그가 바보라고 불렀던 여인, 그의 어머니가 거의 죽일 뻔했던 아버지의 딸. 그는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연약한 얼굴 뒤의 괴물. 그는 기둥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배은망덕한 남자. 엄청난 수치심, 혐오감, 그리고 후회가 그를 덮쳤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횡령으로 인한 감옥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관한 문제였다. 민주는 갑자기 웃었다. 어제와 같은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그리고는 그는 울었다. 산산조각난 성인 남자의 울음이었다. 그는 서연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거짓된 무릎 꿇음과는 달랐다. 민주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서연의 신발 앞 대리석 바닥에 입을 맞췄다. 서연아, 그는 흐느꼈다. 나는 충분한 사과를 할 말이 없어. 그는 얼굴을 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그의 더러운 얼굴을 적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개자식이야. 나는 실패한 남편이야. 나는 실패한 아들이야. 나는 감옥에 갈 자격이 있어. 나는 죽을 자격이 있어. 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하지만 제발. 민준이 간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 우리 엄마만은 감옥에 보내지 마. 그녀는 사악해. 나도 알아. 민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늙었어. 그녀는 내 엄마야. 그녀의 잘못이 무엇이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부탁이야, 서연아. 내 모든 잘못을 가져가. 78억 고소건도 가져가. 살인미수도 추가해. 전부 추가해줘. 나를 고소해줘. 나를 평생 감옥에 보내. 나는 받아들일게. 자백할게. 하지만 우리 엄마를 풀어줘. 그녀가 감옥 밖에서 죽게 해줘. 부탁이야. 민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아 거만했던 민준이 이제 개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킨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민준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어요? 모든 것을요. 민준이 바닥에서 대답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마침 3억짜리 차가 주요 증거가 될 거예요. 서연은 돌아섰고 어머니의 휠체어를 함께 밀었다. 윤 비서, 경비원 불러요. 이 사람을 경찰에 넘기세요. 그는 자백했어요. 민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잠깐만.
내 말은 그를 끌고 갔던 두 경비원이 이제 그의 팔을 붙잡았.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안 돼. 정숙 여사가 휠체어에서 갑자기 일어났다. 모두가 놀랐다. 민준이 데려가지 마. 민준이 데려가지 마세요. 정숙 여사는 이제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민준이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나를 감옥에 보내세요. 나를 감옥에 보내세요. 서연아. 하지만 민준이는 풀어줘. 그는 아무것도 몰라. 로비는 이제 드라마로 가득 찼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잘못을 인정하려고 경쟁했다. 민준은 히스테리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정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매우 희미한 미소였다. 그래서 그녀가 정숙 여사에게 말했다. 결국 자백하시는군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남자가 되었네요. 그녀는 정숙 여사의 발을 뿌리쳤다. 두 사람 다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말했. 경찰에 넘기세요. 누가 감옥에 가야 할지는 그들이 결정하게 하세요. 저는 두 사람의 자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개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선고 재판은 KCI 타워 로비에서 체포된 지 6개월 후에 진행되었다. 그 6개월은 민준 가족에게는 지옥 같았지만 서연의 법률팀에게는 철저한 청소와 같았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 평범한 아내로 위장한 억만장자 아내가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였다. 대중은 대부분 서연에게 동정심을 보였다. 특히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드러난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검사팀과 긴밀히 협력한 최 변호사 뒤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과 스카프를 착용했다. 그녀는 법정을 압박하는 억만장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로서 정의를 찾는 시민으로서 왔다. 방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급격히 변한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지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말랐으며 눈은 부어 있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더 말랐다. 그의 머리는 수감자 특유의 짧은 머리였다. 그의 한때 오만했던 얼굴은 수척했고 그의 시선은 공허했.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휠체어에 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스트레스와 후회로 악화된 그녀의 병은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 그녀는 매우 늙고 연약했으며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주 혼란스러웠다. 위험 있는 중년 여성인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분위기가 조용해졌.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새 피고인의 변호를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이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 우리는 선고를 하나씩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피고 강지수.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범죄 수익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3억 상당의 호화 자동차 일대입니다. 당신의 변호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몰랐어요, 판사님.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소리쳤다. 당신은 당신의 오빠 강민준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피고 강민준의 아내 박서연 씨가 모욕당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당신을 범죄의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지수가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유죄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한 번 두드려졌. 지수는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다. 법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당신이 누린 모든 자산 가치를 반환할 벌금을 선고합니다. 지수는 기절하지 않았. 그녀는 그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물은 뺨에서 말랐다. 그녀의 삶의 1년 반이 파괴되었다. 다음으로 재판장은 민준으로 넘어갔다. 피고 강민준, 당신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책상 횡령, 사기, 그리고 재무보고서 위조입니다. 고려 캐피탈 투자의 총 손실은 78억에 달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히 재판장을 쳐다보지 못했. 이것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보너스와 급여라는 당신의 변호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본이 100% 당신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CEO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투자자,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아내 자신의 신뢰를 남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당신의 자백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사도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다시 커졌다. 그것은 당신이 훔쳤다는 사실을 지우지 못합니다. 당신은 돈을 훔쳤고 신뢰를 훔쳤으며 당신은 아내를 보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가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를 모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민준이 모든 혐의에 대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유죄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두드려졌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를 모욕하는데 법원은 구금 기간을 제외하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 이제 법정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워졌다. 마지막 피고인 정숙 여사만 남았다. 피고 김정숙. 재판장이 말했다. 당신의 혐의가 가장 무겁습니다. 피해자 박서연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계획된 살인 미수입니다. 정숙 여사는 휠체어에서 떨었다. 당신이 잘못 생각했고 로비에서 박서연 씨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당신의 변호는 거짓말입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법원은 KCI 타워 로비의 CCTV 녹화를 보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무릎 꿇고 자백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음성 녹음입니다. 당신이 뇌물을 준 약사와의 대화 녹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직하게 증언하기로 동의한 그 약사 자신의 증언도 있습니다. 검사 뒤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팀은 그 약사를 찾아내어 정직하게 증언하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 당신은 재판장이 정숙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심장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당신은 가족 내의 독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당신이 민준을 보호하려고 했던 자백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한 유일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정숙이 계획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유죄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세게 두드려졌다. 법원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안 돼. 그 비명은 정숙 여사가 아닌 민준에게서 나왔다. 정숙 여사는 너무 충격받아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 엄마 안 돼. 민준이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나만 벌해줘요. 그녀는 늙었어요. 안 돼. 진정하세요. 재판장이 소리쳤다. 판결은 최종입니다. 민준은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갈 때 목 놓아 울었다. 정숙 여사는 마침내 반응했다. 그녀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민준아, 내 아들아. 엄마를 떠나지 마. 민준아, 지수는 자리에서 기절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정숙 여사의 울부짖음,
민준의 울음소리, 그리고 기절한 지수의 공포가 파멸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혼란 속에서 서연은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재판장 테이블 위에 놓인 망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얻었다. 끌려가던 민주는 잠시 서연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찰나의 순간 동안 마주쳤다. 민준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눈은 공허했다.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 있었다. 서연은 돌아섰다. 그녀는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스카프는 고닫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영원히 과거의 비명을 뒤로했다. 카르마는 완전히 청산되었다. 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같은 날짜, 같은 달, 서연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화려하고 거짓된 파티도 없었고 눈에 띄는 이브닝 드레스도 없었다. 서연은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안뜰에 있었다. 그녀 앞에는 흰색과 시원한 녹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새 건물이 서 있었다. 대문 위에는 알파타흐 자선재단 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 오늘은 그녀의 생일에 맞춰 고아원의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 서연은 깨끗한 새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고아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연단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 기부자들, 그리고 물론 그녀의 핵심 팀인 최 변호사, 이 부장, 그리고 윤 비서가 앉아 있었다. 깨끗한 흰색 드레스와 스카프를 착용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 예전에는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생일이 선물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이 비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죠. 하지만 1년 전 저는 아주 값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10영짜리 저금통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주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청중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 선물은 제가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저축은 선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저축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저축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자선입니다. 서연은 뒤에 있는 고아원 건물을 가리켰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저금통입니다.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저금통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한 공덕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아, 새 집을 즐기렴. 열렬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연단에서 내려와 즉시 고아들의 포옹을 받았다. 그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손에 입맞췄다. 스카프를 쓴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다. 그녀가 직접 색칠한 고아원 그림이었다. 생일 축하해요. 서연 어머니. 소녀가 말했다. 서연은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었다. 방구석에서 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적대자들에 대한 연례 보고서. 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진은 여자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다. 지수. 한때 예뻤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칙칙하고 여드름 흉터가 가득했다. 그녀는 교도소 공동주방에서 양파를 까는 일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였으며 죄수복은 더러웠다. 아래 보고서에는 그녀의 버릇없고 오만했던 성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주 외면당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를 면회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사진은 남자 교도소의 민준이었다. 그의 사진은 작업장에서 멀리서 찍혔다. 그의 몸은 더 말랐지만 단단해 보였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교도소 발전기 엔진을 수리하고 있었다. 아래 보고서는 놀라웠다. 민준은 매우 말이 없어졌고 종교 생활에 충실하며 매우 순종적이었다. 그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남은 시간을 감방에서 종교 서적을 읽으며 보냈다. 그는 묵묵히 형을 살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가장 슬펐다. 교도소 내의 특별 병원이었다. 정숙 여사, 그녀의 사진은 의료 격리실 밖에서 찍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뼈만 앙상했으며 그녀의 시선은 벽을 응시하며 공허했다. 의료 보고서에는 그녀가 심각한 우울증과 조기 치매를 앓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에 자주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이름을 불렀고 때로는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라고 불렀다. 그녀는 육체적 감옥과 자신의 마음속 감옥에서 살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만족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승리의 웃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오직 연민이 섞인 단호함만이 있었다. 정의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 닫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네, 대표님. 윤 비서가 말했다. 그리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재단이 그 교도소들에 정기적으로 구호품을 보내도록 하세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이름으로요. 그들의 죄는 국가가 처리하도록 하되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을 계속 돌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윤 비서가 칭찬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와 이 부장이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 대표님,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저희 모두 KCI의 전체 팀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연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새 저금통이 있었다. 플라스틱도 아니었고 돼지 모양도 아니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서예가 새겨진 작은 수는 저금통이었다. 서연은 웃었다. 그녀의 생일 첫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여러분도 참 새로운 저축을 시작하시라고요. 대표님. 이 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서연의 축하 행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미 개인 제트기 안에 있었고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중동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펜을 꺼내기 위해 옆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무언가에 꽂혔다. 서랍 안에는 10영짜리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간직했다. 굴욕의 대가와 부활의 힘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제트기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조용한 객실에 기도 매트를 깔았다. 창밖으로 해가 질 때 서연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생일 축하해, 나 자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저축 잘해.